네, 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훌륭한 재테크 관리 그리고 퇴직금 활용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현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박종진 전문가 인사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은퇴 설계를 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잖아요. 오늘은 개인 신용관리와 부채 관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좀 방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신용 등급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도 달라지고 뭔가 내 금융권에 있어서의 척도,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정현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신용 등급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정현 씨는 소비자 신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 신용, 소비자로서의 제 신용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죠? 뭐 그렇죠. 아주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믿을 신자에 사용할 용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는 물건과 대금이 동시에 서로 이행하잖아요. 예를 들면 슈퍼에 가서 뭐 라면을 한 개 산다 그러면 라면 한 개 값을 지불하고 네. 라면을 하나 가져오는 동시 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주고 받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렸다. 정현 씨에게. 그럼 제가 안 갚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겠죠. 정현 씨에게. 네, 그렇죠. 또는 제가 정현 씨한테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대금을 한꺼번에 못 받고 나누어서 3년간 나눠서 받기로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고 네. 하면 저에게는 자동차 값을 다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용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믿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이 돈을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용은 크게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로 나누어지는데 네. 소비자 금융이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그런 담보 없이도 빌려주는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 판매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할부 판매,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쓰는 할부 판매 같은 것이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소비자 신용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추후에 무언가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비자 신용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현재 내가 어떤 자금을 저축이나 투자해서 모아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항상 이제 너무 상승률이 높아서 문제잖아요. 네네. 네, 그럴 경우 내가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려고 하면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올라버리고 또 더 많이 올라버리고 해서 주택을 사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럴 경우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한 뭐 2, 3%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뭐 8%, 10%라고 한다면 네. 대출을 받아서 먼저 집을 사놓는 것이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는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어떤 물건을 먼저 사야 될 때, 그럴 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만족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내가 먼저 좀 당겨서 씀으로 인해서 내 집이 없었는데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거나 뭐 자동차를 좀 할부로 사게 되면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개인이나 이제 가게, 가정이죠. 가게의 재무 관리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쓸 수 있는 통장 잔고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깐 당겨서 쓰고 좀 여유 있을 때 좀 갖고 해서 내가 좀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네. 신용의 장점은요. 이제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돈을 한 번도 안 빌린 사람이 신용도가 높을까요? 정현 씨, 아니면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잘 갚았던 사람이 신용도가 높을까요? 애초에 안 빌리신 분이 신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잘 갚았던 분의 신용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지 않았던 분들은 네. 이분의 신용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용도라는 건 그분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가난하다, 안 빌렸기 때문에 부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빌려줬을 때, 믿고 무언가 빌려줬을 때, 또는 믿고 무언가 비싼 물건을 먼저 쓰도록 해주었을 때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래 본 적이 있어야 그 사람의 약속 이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소비자 신용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잘 갚는 분들에 한해서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소비자 신용의 장점인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는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아니, 이제 뭐 칼이 요리사가 쓰면 요리를 만드는 좋은 도구지만 강도가 쓰면 어떤 상해 도구가 되는 것처럼 네. 이 신용도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장점이었던 현재의 구매력 증가, 반대로 미래의 구매력이 감소하겠죠. 그게 네. 단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출이나 할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저축 투자해서 모아서 무언가를 샀을 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가 현재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모아놓지 않아도 신용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나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우리 전문 용어로 지름신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홈쇼핑 같은 거 보거나 뭐 네. 이런 광고 보면 마음이 혹해서 조금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질러버린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신용을 사용해서 대출도 많이 받고 할부도 많은 여러 가지 비싼 제품들을 사게 되면 나중에 본인의 소득으로 그 원리금을 갚는 데 있어서 감당이 안 돼서 파산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신용의 명암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럼 이 신용 등급을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신용 등급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신용 등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신용 거래 정보와 판단 정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런 종합 신용 정보들이 이제 집중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모든 정보가 모이게 되고요. 네. 그 모여 있는 것들은 집중 관리하면서 이제 활용 대상이 되겠죠. 그 정보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신용 거래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출 당좌 거래,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험 상품 거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출 당좌 거래는 이제 어떤 가정에서 가계 당좌 예금을 개설을 하고 해지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보들이 모이게 되고요. 네. 또는 담보대출을 받거나 채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기록들도 다 모이게 됩니다. 개인 이름으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 대출 현황이 얼마인지, 대출 한도를 얼마를 설정해서 실제로 대출 받은 금액, 잔액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신용거래 정보에 포함이 될 거고요. 신용카드 관련해서도 내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든지 또는 해지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결제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모이게 되고 2개 이상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 금액이나 이용 한도 같은 것들도 이제 정보로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들도 다 정보로 모이게 됩니다. 보험 상품 관련해서는 보험 상품 자체는 어떤 빌리거나 미리 당겨서 쓰는 게 아닌데 왜 이 정보로 쓰이냐면 네.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분이 보험료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분의 어떤 신용 상황을 대표해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모입니다. 한편 이제 지금까지는 신용 거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신용도 판단 정보로는 먼저 이제 대출금 연체 관련된 정보로는 판단 정보로 쓰이는 게 원금이나 대출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제 정보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이제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네.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 보증을 이제 통해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제 신용도 판단에 이런 정보들이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용카드도 말 그대로 한 달짜리 대출이잖아요. 네. 내가 한 달간 쓴 거를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하니까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물건을 할부로 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갚고 있는지 연체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정보로 쓰이는데 통상적으로는 5만 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네. 이제 그것이 신용도 판단 정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도 판단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체라는 저희가 단어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연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예외 사항은 뭔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제가 이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 정보로 등록하지 않는 좀 가벼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실수라든지 네. 어떤 통장 계좌 잔고 관리에 실수했다든지 뭐 이런 간단한 것까지 다 올려버리면 본인한테 피해가 되니까 간단한 것들은 좀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첫째는 한 건 연체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건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등록된 연체 정보가 8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지나게 되면 전산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삭제된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1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은 연체가 되면 그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받을 수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은행의 어떤 계정에 두게 되면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은행이 나중에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은행들은 그런 부채를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채권을 채권 추심회사나 제3금융기관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뭐 어떤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1금융권 같은 데서 그 채권을 사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통상 물론 은행에서는 만약에 1억의 채권이었다면 이 사람들에게 팔 때는 뭐 6천만 원 뭐 이렇게 팔겠죠. 근데 본인들은 1억을 다 받아내려고 하겠죠.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넘겼을 경우에도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예적금 담보대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흔히들 쓰시지는 않는데 네. 내가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기까지 뭐 3년 만기 예금을 넣었는데 네. 2개월만 있으면 만기예요. 근데 네. 돈이 지금 필요해. 지금 당장. 네. 그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된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2년 10개월을 잘 참았는데 2개월 남겨놓고 해약을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대출이라기보단 시점의 차이기 때문에 약간 먼저 받는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연체했다고 해서 이렇게 연체 정보로 등록하지는 않는다,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백화점 카드 대금이나 물품 구입 대금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연체 정보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백화점 카드 대금, 물품 구입 대금, 그 외에 뭐 통신료라든지 자동차 할부금 등은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사적인 신용정보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사적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는 다 관리를 해서 신용평가에 영향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러한 제도,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란하게 질서를 만든다. 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이런 신용 정보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신용 정보들은 결국에는 어떤 돈의 흐름과 관련이 돼 있고 경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문란 사례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등록이 되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식별 정보 대여예요. 예를 들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네. 것들이겠죠. 예, 대포 통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간 사람은 안 좋은 목적으로 보통 쓰죠. 그의 신용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개인 정보를 받아와서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포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록을 해서 이런 분들이 어딘가 가서 또 이제 통장을 또 만든다거나 할 때는 제약을 줄 수 있도록 해놓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변조라든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대출을 받을 때라든지 어떤 금융 거래를 할 때 네. 가짜 정보들을 기록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엔 또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서 같은 것도 조작을 하기가 쉽잖아요. 위변조가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당연히 등록이 되게 돼 있고요. 신용카드 도용은 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배우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가족 네. 카드가 아닌 이상은 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생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회생을 내가 밟고 있거나 이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파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록이 될 거고 네. 기타 뭐 간략한 것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것들까지도 다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관련 부당행위를 했다.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란한 거래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신용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내 신용은 또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신용평가에 공공정보도 활용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공정보가 활용될까요? 즉 공공정보는 네.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금융기관 이익. 예, 금융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 관련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국세, 지방세, 뭐 관세, 과태료,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료나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네. 또는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자,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 그다음 등록이 된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판결이 안 났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다 어떤 채무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만 다루고요. 네. 그리고 파산으로 인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또 긍정적인 정보도 있는데요. 조달청에 정부 납품을 한 그런 실적 정보라든지 네. 국세청에
모범 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공공정보에 해당됩니다. 단 체납 정보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네. 또는 1년이 경과하진 않았지만 1년 기간 내에 3회 이상 연체를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또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이 됩니다. 가벼운 경우는 좀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등록된 연체 정보가요, 사실 실수로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한 번 정도 연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 평생 남아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소비자들 입장 혹은 이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정현 씨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된 연체 정보는 연체된 금액을 상환해서 연체 사유가 해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이 해제가 됩니다. 갚으면 해제를 해준다는 거죠. 평생 남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등록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전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거래할 때는 좀 주의해라라는 알람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등록 정보의 해제와 기록 보존 기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금융채무 관련된 연체는 90일 이내에 상환을 하고 네.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상환하자마자 등록과 기록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90일까지는 좀 봐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도 금액 1,000만 원이 신용카드나 할부금융대금 연체금일 때는 500만 원으로 한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체정보 해제 사유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무를 재조정해주거나 뭐 전액 면제를 해주거나 또는 안 받겠다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가 되고요. 네. 안 받겠다고 받을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해주니까요. 네. 그다음에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지금 갚아야 되는데 한 2년간은 좀 유예했다가 2년 이후부터 받겠다라고 이제 채권자가 결정을 해주면 보통은 금융기관인데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제를 해주고요.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이 됐다. 이것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봐주겠다. 돈을 빌려준 기관이 봐주겠다고 하면 해제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면책해주겠다.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체정보가 해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있었잖아요. 앞서에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할 때 해제가 되긴 하는데요. 5년간 기록은 보존됩니다. 이건 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5년간은 기록이 보존돼서 신용을 사용하실 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등록 사유가 해소되기만 하면 해제 삭제가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 같은 건 없어요. 갚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중요한 신용 정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인 신용인데 그럼 개인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항상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네. 이제 이후에 뭔가 하기보다는 신용을 사용하기 전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내가 이 신용 사용을 현재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최대 신용 한도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놓으시면 혹시 이쪽 부분에 있어서 빨리 상환을 해야 될 경우 이쪽에 여력이 있다면 일단 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 신용 한도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신용을 사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수수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대출금 상환 방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나에게 유리한 쉽게 얘기하면 이자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조기 상환을 해도 수수료가 붙어요. 네. 예를 들면 대출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너무 빨리 갚아버리면 오히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 상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대출을 받기 전에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용 관리 방법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이런 신용 이야기는 시니어분뿐만 아니라 전 모든 분들이 다 감안을 한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꼭 실천해야 되는 신용 관리 방법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한 6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첫째는 정기적으로 나의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해서 신용 기록을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등급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1등급이요. 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신용 등급을 조회해 보는 것만으로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쳤어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많이 체크해 보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네. 아무리 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언제든지 파악을 해서 내 신용등급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는 내 신용등급이 전에 비해서 뭐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어필을 하시면 이자율을 좀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주 조회해 보시는 게 이제 문제는 없고요. 두 번째는 신용평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아무래도 연체입니다. 제때 갚지 못하는 거죠, 원리금을.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첫째는 수입과 지출을 잘 조절하셔야 될 거고, 둘째는 통장 관리를 잘못해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로 쓰는 통장은 A 통장인데 네. 원리금 갚아 나간 통장은 B 통장일 때 A 통장에는 갚을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B 통장에 이체를 안 해놓음으로 인해서 자동 이체가 안 되니까 원리금이 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세 번째,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셔야 되겠죠. 적어도 내 소득 내에서 지출을 그거보단 적게 하셔야만 당연히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대출도 많이 안 받고 상환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주소지 관리가 잘 안 돼서 중요한 통지를 못 받는 경우들이 계세요. 이사를 네. 갔는데 해당 그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지를 하지 않아서 예전 주소로 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꼭 이사를 하시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 관련된 금융기관에 나의 변경된 주소지를 반드시 통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등은 네. 계약을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하게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신용평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내가 쓰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불리하냐라고 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만약에 1억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1억 정도까지는 내가 뭐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으실 때 한도도 이것 때문에 좀 작아지게 되고 신용도도 떨어지니까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적정 금액만큼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실천해서 좋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또 사전부터 먼저 관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으시고 또는 뭐 할부 제품들을 쓰시거나 했을 때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연체가 발생하시고 그게 쭉 쌓여서 심지어는 이제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에 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제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채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신속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 5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신속 채무 조정을 살펴보면요. 가장 가벼운 단계예요. 이제 밑에 파산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중한, 중해지고요. 예, 어려운 단계인데요. 신속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때, 근데 이 15억 원도 그냥 단순히 15억 원이 아니라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네. 그다음에 무담보 채무, 쉽게 얘기하면 신용대출 같은 거죠. 담보가 없이 5억 원 이하 해서 합산해서 15억 원 이하인 네. 경우에 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과기간, 연체 경과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또는 아직 연체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위기감을 느낄 때 예,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이내에 새로 이제 대출받은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미만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최근에 받은 대출 금액이 작다,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서 지금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많이 대출 받은 게 아니고 네. 정상적일 때 대출을 70% 이상 받았고 최근 받은 대출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업이나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뭐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자 해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해당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해줄 만한 상황인 것 같다. 양심적인데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해주겠죠. 네. 조정하는 방법에는 일단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목돈으로 납부할 걸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되어 있는 그 대출 이자보다 좀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죠. 그럼 부담이 적어질 테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당장 갚아야 되지만 현재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한 2년간, 3년간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여유를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환을 시작해라라고 상환을 유예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신속 채무 조정이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약간의 심각도가 중해진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이 프리워크아웃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프리잖아요. 네. PRE, 프리. 그러니까 워크아웃의 전 단계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요 다음에 배울 게 워크아웃인데 네. 워크아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속 채무 조정 단계보다는 조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냐면요. 아까 신속 채무 조정은 경과기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리 워크아웃은 경과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연체기간이 30일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달을 네. 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3개월은 아직 넘지 않은 상황. 요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연체기간이 장기화되어 갈 위험이 높은 그런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면 또 이제 어려운 단어세요. 일반인들에게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우리들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1금융권 있잖아요. 통상 은행으로 불리는 것. 저축은행 말고 네. 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런 은행권들의 연합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이 채무 불이행자가 각 은행하고 협의를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A은행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렇죠. B은행하고 다시 또 뭔가 협의하기엔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함께 결정을 내려줘야만 이 채무 불이행자가 구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제도 역시도 악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악용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막기 위해서 연간 채무 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 대비 30% 이상일 경우 그래도 30%까지는 네가 번 네네. 거에서 갚을 수 있지 않냐. 그것까지 이 제도를 활용하지는 말아라. 네가 갚을 수 있는 정도는 갚고 부담이 가서 최소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갚기에 부담스러울 때만 이 제도를 활용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역시도 6가지 슬라이드에 나오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그 자격이 주어졌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각 은행의 실무자들과 본인이 이제 중재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리워크아웃이라고 이제 그 전에 워크아웃 전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이 다음 단계는 워크아웃 단계일 것 같아요. 개인 그렇죠. 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프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워크아웃 단계로 왔다는 얘기는 아까보다는 좀 더 심각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아까 그 신속 채무 조정이 30일 이내,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였었고요. 프리 워크아웃이 30일 초과 90일 90일. 이내였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90일 워크아웃은 초가? 90일 이상이겠죠. 빈틈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네. 미만이었으니까 네. 이 이상이 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연체 기간이 3개월, 통상은 3개월 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90일과 3개월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아까 신속 채무 조정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채무 조정 내용처럼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도 동일하게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분할 상환으로 돌려준다든지 이자율 조정이나 일부 채무 감면이나 상환 유예해 주는 어떤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근데 네. 그 정도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 워크아웃의 조건,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지 됩니다. 이분이 소득이 전혀 끊겨 있는 상황이면 되지 않고요. 네. 내가 그래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내가 번 소득 중에서 최저 생활을 하고 남는 돈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은 갚아야 그래야죠.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이 될 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도 3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얼마라고 발표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때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이고요. 이 다음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뉴스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해요. 바로 개인 회생이라는 단어거든요. 개인 회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얼마나 더 심각해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 채무 조정이나 프리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그래도 신용회복위원회만 가면 네. 조건이 주어져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조정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1금융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거죠. 여러 은행일지는 몰라도 네. 1금융권에서만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신용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 네.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한도 금액이 너무 지나치지는 않게 대출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네. 왜냐하면 1금융권이 대출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맞아요. 신용도도 좋아야 되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나 큰 금액을 해주지 신용대출은 또 크게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정도라고 본다면 이제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정현 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라면 제2금융권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2금융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제3?
사채, 뭐 재산금융권 뭐 이런 데를 찾아갈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단계까지 갔는데 만약에 채무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만약에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을 해결한다 해도 네. 2금융권이나 사채 같은 것을 쓴 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준 어떤 그런 해결책이 이분의 채무 구제를 하는데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게 됩니다. 별 쓸모없는 작업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2금융권 대출이라든지 사채까지도 모두 합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고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단계부터는 법원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 법원을 가게 되면 1금융권의 대출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합쳐서 한꺼번에 제3자인 법원이 판사를 통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뭐 물론 이것도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상 상황들을 참작하고 이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삶의 패턴들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이 쓰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제도인 거죠. 네.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도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개인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급여소득이라든지 영업소득이라든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회복 중이거나 워크아웃 같은 신용회복 단계를 현재 밟고 있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회복 단계인데 내가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개인회생으로 가야 되겠다 판단을 쓸 수가 있고요. 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파산이 재무적으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내 앞으로의 생활에는 많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돌릴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채무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채무자가 개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름에서 개인회생이잖아요. 네. 법인은 신청할 수가 없고 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받도록 강제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회생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계는 개인 파산이라는 단계인데요.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라던가 심각도는 더 크게 느껴져요. 그만큼 제약 혹은 지켜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네, 이제 파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도저히 현재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남아있는 자산을 이제 법률 용어로는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현금화 된 걸 가지고 채권자들을 다 모읍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현금화 됐어요. 근데 대출해준 사람의 실제로 다 빌려준 금액은 10억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별로 배분을 해서 그 1,000만 원 나눠주나요? 네, 그러고서 끝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 제도가 없으면 이 대출을 받은 사람, 채무자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채무자에게도 페널티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파산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그 경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라요.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로 통장을 만들기도 어려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공직 같은 어떤 우리 국민의 권리가 있잖아요. 피선거권, 선거권 이런 것들도 약간은 제약이 되고 그래서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상당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채무자 구제제도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들으신 시청자분들, 시니어분들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핵심만 한번 다시 요약해 볼까요?
네, 네. 이제 채무자 구제 제도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신속 채무 조정이나 아니면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1금융권, 흔히 얘기하는 은행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법원이 주관한다고 했죠. 네. 법원이 주관한다는 의미는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법원이 제3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모든 채무 조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채 역시도 모든 부채, 1금융권만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채만이 아닌 2금융권이나 사채들까지도 모든 부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인 회생은 다 원래의 채무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채무자가 앞으로도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최소 생활비를 그 번 소득 중에서 최소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들을 갚아 나갔을 때 채권자에게도 유리할 경우 네. 그 청산을 해서 파산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보단 그래도 양자를 다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에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파산은 앞으로 이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있다고 해도 최저 생활비를 빼고 갚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채권자에게. 그럴 때는 파산 쪽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았다면은 또 저희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용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